2016년 8월 1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안성 119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는 곧바로 소방차 13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신고자는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왔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침 신고자가 인근에 사는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미리 소방차 진입로와 연기가 빠져나갈 배기구를 확보해 순조롭게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배 피우는데 연기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신고한 거죠. 신고하시고 가보셨어요, 그쪽으로요? 네, 가봤죠. 소방차 오면은 바로 연기 빠지게 창문을 열어놨는데 안쪽으로 불빛이 좀 보였어요. 노크를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최초 목격자인 소방관이 초기 진압을 잘해준 덕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불길이 거의 다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소방차 13대가 출동한 것에 비해 그 흐름과 화염 피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며 화재 현장인 주택 안으로 들어서자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화장실 앞에 혈흔이 흥건한 채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안방 침대 위에도 여성 한 명이 넓게 퍼진 혈흔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채 발견된 두 사람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살던 남편 65세 정모 씨와 56세 아내 고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과학수사팀을 불러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 두 사람의 몸에서 여러 개의 자창이 발견됐습니다. 남편 정 씨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목까지 칼이 관통된 것도 모자라 얼굴과 몸통 등 대략 16군데나 찔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 고 씨는 얼굴과 목, 가슴 등 9군데 상흔과 함께 목 부분이 수차례 베었고 머리 부위는 둔기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혈흔이 두 사체 주변으로 흥건하게 퍼져 있었던 점과 아내 고 씨의 호흡기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인 매가 아주 극소량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범인이 부부를 공격하고 난 뒤 고 씨의 호흡이 끊기기 직전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농가들이 띄엄띄엄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평소 문단속을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 집안을 뒤진 것 같은 물새큰이 보였지만 강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느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혈흔을 밟은 족적이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밖에 범인의 지문과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 역시 부부의 집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딱 한 대 있었는데 범행 현장 반대쪽을 비추고 있어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도로와 주변 방범용 CCTV까지 모두 뒤졌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숨진 남편이 교육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뒤 작은 농원을 꾸려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가꾸며 평범하게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 역시 평범한 주부였고 평소 사람을 잘 돕는 성격이라 마을 부녀회장을 맡아왔다며 이들 부부의 사망 소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주택에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부부를 누가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살해된 부부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마을 주민들로부터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만 20억 원대였고 집과 농장 일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다툼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유가족들을 조사했지만 평소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고 사고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해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남편 이 씨가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진술이 흘러나오면서 재개발 시공사 대표와 관련자들까지 불러 조사했지만 이 역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부의 주택마당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범행 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와 세입자를 수소문해 조사했지만 여기서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 대상만 넓어지고 있던 상황. 경찰은 마을을 포함해 인근 지역 유사범죄 기록을 조사하면서 접점이 있을 만한 사건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사건 기록 하나를 발견합니다. 3년 동안 단 한 건의 절도 사건도 없던 범죄 청정마을에서
사건 열흘 전인 2016년 7월 19일 살해된 부부의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무단 침입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부부의 집 방화 신고가 발생한 시간과 같은 새벽 3시 13분. CCTV와 사설 경비시설까지 설치된 저택이라 범인이 무단 침입을 시도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잠에서 깬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범인이 경보음에 놀라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이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해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화면을 가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범인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집주인과 숨진 부부의 관계성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는 점과 넓은 집에 거주한다는 점 외에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외견상 상대적으로 좋은 집에 산다는 점 때문에 어쩌면 범인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살해된 부부의 집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8월이기에 범인이 범행 도구인 칼을 주변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경기도 안성시의 협조를 받아 제초 작업과 함께 주변 풀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색 끝에 결국 사건 발생 9일 만인 2016년 8월 10일 부부의 집과 300m 정도 떨어진 도로 옆 풀숲에서 혈흔이 묻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DNA 조사 결과 숨진 부부와 일치했지만 아쉽게도 칼에서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발견된 칼이 살과 뼈를 가르는 발골용 칼로 확인되면서 인근 지역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도구를 찾은 지 하루가 지난 2016년 8월 11일 119로 신고 한 통이 접수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빨리 찾아달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곧바로 남성의 차량 번호 수배와 핸드폰 위치를 파악한 소방과 경찰은 1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소재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남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경찰은 곧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경찰을 마주한 남성은 15층에서 투신에 시도했지만 다행히 복도식이었던 아파트 구조 덕분에 13층에 몸이 걸리면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옷을 잡으니까 다른 사람이 매달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옷이 딱 벗겨지면서 밑으로 빨았다 이거야, 통으로. 구조에 성공한 경찰이 남성의 신분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열흘 전 주택 화재를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했던 바로 그 소방관이었습니다. 부부를 살해한 범행 도구가 발견된 지 하루가 지난 8월 11일 투신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 남성은 경기도 안성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50세 최모 씨였습니다. 구조 당시 아파트로 향하기 전 부모님의 묘에서 제초제를 반병 마셔 1차적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최 씨는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범행 도구가 발견된 뒤 화재 신고자가 투신 시도를 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곧바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안에서 범행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 후송 중에 응급차에서 자기가 차가 그 부부를 죽였다. 그냥 시인한 거죠. 그래서 죽였는데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병원 진료가 끝난 뒤 끈질긴 경찰 조사 끝에 최 씨는 결국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안성소방서에 근무하던 소방관 최 씨는 상습적인 도박으로 빚이 2억 6천여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원리금만 한 달에 550만 원씩 상환해야 했던 최 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25년간 근무한 소방서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명예퇴직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빚이 불어나자 결국 빈집을 털기로 결심하고 가장 부잣집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CCTV 위치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던 최 씨는 2016년 7월 19일 새벽 3시 13분경 60세 주민이 사는 마을의 한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뒤 30cm 길이의 발골용 칼과 망치도끼를 챙겨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했습니다. CCTV에 본인의 모습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화면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2층 창문을 통해 침입을 시도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하고 12일이 지난 2016년 8월 1일 새벽 3시경 첫 범행에 실패한 뒤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보관해둔 옷과 신발, 범행도구 등을 챙겨 부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발골용 칼, 망치도끼 등을 들고 열려있던 주방 쪽 옆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집주인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결국 미리 챙겨온 망치도끼로 7차례나 내려쳤습니다. 당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아내의 비명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자 또다시 망치도끼를 들어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어 챙겨온 발골용 칼을 꺼내 사정없이 16차례 정도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집주인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발골용 칼로 목을 수차례 베고 온몸을 9차례 찔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최 씨는 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거실에 있던 라이터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편지 등에 불을 붙인 뒤 안방 장롱, 작은 방 장롱 등의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는 것을 확인한 최 씨는 뻔뻔하게도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직접 신고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경찰에 출석해 화재 목격자로 조사를 받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살해한 부부의 빈소를 직접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신고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확인한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기만 나와 있길래 신고한 거예요. 공간에서 들어간 것을 놓고 담에 피는 것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담에 피니까 안에 보시니까 경찰에서는 좀 발견됐다고 어디야? 실제로 집안 이유도 그렇지. 원한 건데 살만하지는 않나. 원래 그 사람들은 착하세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약 10일간 소방서로 정상 출근하며 태연하게 생활하던 최 씨는 경찰이 범행 도구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2016년 8월 11일 농약을 마신 뒤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재빨리 유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017년 3월 27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왜 부부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얼굴을 가리는 내거머와 칼, 도끼와 같은 범행도구 등을 미리 챙긴 점으로 볼 때 계획된 범행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며 형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그 뒤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최 씨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최 씨는 평택 소방관 2명과 송탄 소방관 2명, 화성 소방관 1명과 상습적인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 2억 6천만 원의 빚이 쌓이면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도박을 즐긴 소방관들에게도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으로 각각 4,113만 원과 2,059만 원의 돈을 딴 송탄소방서 소방관 2명에게는 그 금액만큼의 간합까지 선고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최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자신의 감정만 표현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내용이라며 최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도 반성보다는 본인의 처지가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소 도박에 중독된 최 씨의 모습을 보면 충동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돈에 대한 충동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그게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사명으로 하는 소방관이 도박빚으로 강도살인을 하고 불까지 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태연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30분간 대화를 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도 무고한 이웃집 부부를 처참하게 살해한 최 씨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부부의 명복을 빕니다.